수라구패 진행을 맡은 키라라고 합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아수라님? 뭐 잘 지내고 있어요. 뭐 잘 지내다가 방송 시작하면 같은 게 있어요. 아수라님 이런 반응은 이제 인사 같아 보이긴 해요. 뭐 인사 아닌 게 인사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뭐 별거 없었다고 하시니까 바로 주제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아수라님? 노무현이라고 밝혔는데 네네. 정확한 주제 이름은 김대중과 처절히 싸우고 산한 노무현입니다. 아마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뭐 주제인데 혹시 오늘 주제도 뻔합니까? 당연히 뻔하죠. 뻔해요? 저 늘 뻔한 주제인데. 아, 그래요? 오늘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는 점도 있긴 한데. 그래요? 그래도 뭔데 오늘은 그래도 한 80% 정도 뻔한 주제. 80% 뻔하다고 하면 이거 대본 두 번 보니까 100% 뻔한 주제. 그럼에도 늘 우리한테는 뻔하지 않았다는 게 함정이라면 함정 같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아수라님은 다른 우파 입장과 달리 노무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에 대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노무현에 대해 이제 다른 우파에 비해 네네. 상당히 좀 우호적이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뭐 이제 노무현이 잘했냐 그렇게 보는 건 또 아니고 이제 보면 이제 우파라는 보면 막 노무현에 대해서 막 이제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는데 네네네. 전 그렇진 않다는 거죠. 네, 그렇죠. 다른 어떤 보다 좀 괜찮은 면도 일부분 있다고 보는 애요. 입장에 제가 노무현 같은 경우. 예. 그래서 일단 보여드릴 거는 이제 제가 2014년경 진실의 눈과 머리 사이트에서 정리한 어떤 대통령 표준 평가인데. 이거요. 예. 근데 물론 지금 좀 그 시간이 지나서 좀 다르긴 한데. 네네. 그래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게 2014년도 때 아수라님 평가했던 점수표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보면 이승만은 80점. 박정희는 90점, 예. 전두환은 60점. 뭐 여기까지 이제 우파분들은 어떤 세부적인 점수 차이는 있어도 그렇게 크게 반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노태우는 마이너스 10점, 정상은 마이너스 95점, 예. 이제 김대중은 마이너스 100점. 그냥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이제 노무현은 상대적으로 30점이고. 그렇네요. 수도 아니네. 예, 노무현은 플러스 30점. 예. 이명박이 이제 마이너스 95 때려봤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는 이제 과거 점수표고. 이게 마이너스 95가 이명박 집권 그때 시기인가요? 예. 2014년도면은 2014년도면 박근혜 때. 박근혜 때구나. 얼마 안 됐었. 근데 저 때는 저거 갖고도 막 많았는데 탄핵되고 난 다음부터 이명박 라고 막 동조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2014년도 때부터 보면 상당히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바뀐 게 이제 2019년도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저는 2019년도 거는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여기 처음 썼으니까. 그렇군요. 봤으면 라는 건데. 그래서 예, 이제 예. 이승만은 85점으로 이제 2014년 점수보다 5점 정도 상승했어요. 상승했네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는 90점으로 김영삼, 김대중 못 죽여서 90점 유지. 유지. 그다음에 전두환도 60점으로 유지. 네네. 그다음에 이제 노태우는 종전 마이너스 10점에서 마이너스 95로 대폭 떡락했고. 이게 가장 큰 평가평. 노태우는 좀 관심 없어서 잘 안 보다. 예. 찾아보니까 이거 점점 이것도 만만치 않아 진짜. 그 수라구패에서도 잘 다루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김영삼은 이제 마이너스 95에서 좀 그래도 대중하고 차이를 둬야겠다 이랬었는데 그냥 똑같아. 네, 안 돼. 예, 마이너스 무한. 무한대. 뭐 대중은 원래 처음부터 무한이고. 그다음에 노무현은 상대적으로 10점 하락한 20점. 10점이 떨어졌네요. 예, 2014년도에 30점 정도 줬죠. 그다음에 이명박도 이제 95 필요 없어. 마이너스 무한. 그다음에 박근혜는 한 40점 정도. 2014년과 이제 변화폭이 큰 건 노태우지. 네네. 이제 뭐 노무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점수라는 게 이제 뭐 2014년, 2019나 뭐 지금은 여전하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군요. 근데 저 점수표를 보니까 이 점수 근거가 좀 궁금해지는 게 특히 박근혜에 대한 40점 부여가 궁금해지긴 합니다. 아니 뭐 대충 감으로 때려 넣은 거지. 그래요? 제가 출제한 시험에 뭐 응시하고 매긴 것도 아니고. 네네네. 뭐 이제 그 한국에 뭐 미친 해악성 혹은 해악성에 대한 개선 의지를 중점으로 그냥 대충 뭐 대로 매건 점수인데요. 그렇군요. 근데 박근혜 같은 경우는 뭐 사실 40점 이상 주기 어려운데. 네네. 근데 박근혜 그 개인 자체가 좀 휘둘린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뭐 그것과 별개로 애초에 네네. 이제 60이라는 체제 자체가 네네네. 이렇게 어떤 안티 박정희라는 우파도 안티 박정희 김영삼. 그렇죠. 네, 우파도. 그다음에 좌파도 안티 박정희 이제 대중. 둘 다 안티 박정희는 같이 공유를 하네요. 여기서 이제 박정희의 딸이 여기서 힘을 쓰면 이상한 거지. 그렇게 되네요. 네. 육공 자체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저기 이용만 당했는지라 이제 네네. 박근혜 같은 경우는 임기 초반부터 군사력으로 밀어버릴 생각 없었으면 제대로 이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물론 또 이제 군사력을 동원하려고 해도 네네. 군대가
그대로 움직일 적고 미지수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는 40점 이상 주기도 어렵긴 한데 네네. 또 안티 박정희 체제를 할 수 있는 60 체제 해서 그 박정희의 딸이 40점 이상 받기도 어려워. 아, 그것도 예. 또 맞네요. 60 예. 체제 하에서는.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를 40점 정도 평가하는데 네네. 노무현을 또 30점 주긴 애매하더라고. 아, 노무현은 뭐 딱히 잘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딱히 이제 박근혜 점수가 들어와서 네네. 노무현 기존 30점이 20점으로 깎인 거지 뭐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뭐 예나 지금이나 거의 고정. 아, 그렇군요. 그래서 기존 우파들보다 굉장히 후하게 이제 노무현을 쳐주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뭐 마냥 긍정적인 대통령은 아니다. 딱 이 정도가 제 노무현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 10중 8구, 뭐 아니면 100중 99, 예. 노빠 어쩌고, 노사모 어쩌고 하는 하는 소리들, 이렇게 하는 꼭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좀 졸린 상태였는데 네네. 그 같은 언어 활용 나오니까 잠이 갑자기 확 깨면서 이제 욕이 나오네. 아, 그래요? 진짜 이제 용어를 좀 알고 났었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아, 엄밀히 하면 용어도 아니죠. 그냥 어휘지. 네네네. 아니 뭐 무슨 빠네 이런 조잡스러운 표현은 뭐 전문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문화적으로 나온 거니까. 이제. 네네. 근데 이게 무슨 빠라는 건 이제 맹목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맹목성. 예, 출처도 불분명하고 좀 경계도 뚜렷하지 않은 건데. 네네. 그래서 이제 사용법에 따라서 의미가 축소될 수도 있고 네네. 변화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이제 무슨 빠네라는 그 소리다. 무슨 빠네 이런 네. 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휘나 단어는 엄연히 범위가 있어요. 네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어휘나 단어도 그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예. 털이 하도 수북하게 나갖고 자, 어디까지가 털인지 어디까지가 가슴 털인지 정확히 구분은 안 가요? 예, 그렇네요. 그 정확히 좀 명확한 경계는 없는데 그렇다고 난 게 막 그 젖꼭지 털은 아니고 그렇죠. 예, 젖꼭지나 털이 은 아니죠. 아, 당연히 아니죠. 예, 경계가 다소 불분명하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젖꼭지에 난 털을 갖다 로 치부해갖고 그거 건드렸으니까 성추행이다라고 하면 웃기는 소리. 그럼 소리 같은데요? 근데 뭐 이렇게 언어 같은 경우 다소간의 확장성과 어떤 그 범위 경계 같은 게 모호한 게 있더라도 네네. 중구난방으로 범위를 넓혀서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무슨 바 이게 명확히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네네. 통상적으로는 이게 어떤 아이돌 빠순이에서 기원돼갖고 맹목성을 비판하고자 나온 말입니다. 이게. 이 빠순이에서 기원되는. 예, 이 보면 이제 대표적 H.O.T 빠순인데 네네네. H.O.T와 사귀면 죽인다고 아주 댄스 그룹 멤버 감면이지 뭔지한테 협박 편지 보낸 걸로 문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막 뭐만 하면 막 이제 우리 오빠 어쩌고저쩌고 범죄를 저질러도 실드 하고 그러니까 그거 나온 말이 빠순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런 다음에 빠순이가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별 구별 없이 이제 빠로 확장됐죠. 맞아요. 예, 그게 대표적으로 박빠. 왜냐면 이게 박찬 오빠. 박빠란 거죠. 맞아. 이렇게 사람으로 확장돼 나중에 이제 막 그 물건이나 어떤 그 뭐지 스포츠 그냥 축바 뭐 야빠 뭐 이런 식으로 막 맞아요. 확장했다고. 그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노빠라고 하려면 뭐 이제 적어도 이제 맹목적으로 노무현을 지지해 성립하는 건데. 네네. 아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세간의 평가가 다를 뿐이지 뭐 노무현 욕할 건 욕하고. 맞아요. 그렇다고 지금 막 노빠라는 를 보면 장난 아니잖아. 네. 뭐야 어떤 보니까 영상 보니까 네. 당신이 뭐 가지고 막 죽은 데 가서 그냥 네네네. 대성통곡 그렇죠. 그건 차이가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걸 두고 뭐 우리 보고 뭐 좀 지네들하고 다르다고 노빠네 어쩐데 소리하는 거 보면 웃기는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말씀처럼 빠라는 단어가 너무 남발되고 있는 단어긴 해요. 지금 요즘 너무 심해졌어요. 이게 점점 심해져요. 네, 맞아요. 이게 빠라는 단어가 저렇게 맹목성을 고 나온 단어인데 네네. 이게 하도 자주 쓰이다 보니까 오히려 빠라는 단어가 맹목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어떤 비판적 의미까지 퇴색해버려갖고 네네. 좀 자기 자신을 비하해갖고 상대방을 높이는 의미들도 확장되거든요. 그렇게요? 예. 가령 이제 과거에는 이제 H.O.T.바하고 제키바라는 게 있잖아요. 있었죠. 그럼 빠라는 말은 안티 진영에 의해서 불리는 비하적 의미다. 맞아. 비하하듯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H.O.T.바라고 불리면은 뭐 이제 뭐 제키바가 이제 H.O.T 팬들한테 H.O.T 빠순이들 뭐 이런 거. 제키바 이런 거 막 H.O.T 빠들이 막 이제 저 제키 빠순이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상대방을 부르는 단어란 말이죠. 맞아.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를 갖다 빠로 이제 부르는 경우 있어. 스스로 어떻게 부르게 되죠? 예를 들어서 막 키라님 팬이 네네. 거의 뭐 있지도 않고 뭐 있어도 이제 막 그림자 끼면 이제 안 보이는 게 이제 키라님 팬인데. 예. 키라님 팬 같은 경우 이제 막 그 키라님한테 접근할 때 네. 저 이제 키라님 빠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있죠. 어. 자칭으로 하죠.
아, 요즘 그러고 보니까 이게 예. 되게 자연스러워지긴 했네요. 이런 거 예. 비슷한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좀 크라니 빠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빠가 아니라 저 누구누구 빠라는 식의 이런 자기를 빠라고 표현을 하는 광경을 많이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자기 자신의 비하에 대해서 좀 이제 그 관대하잖아요. 관대하고 뭐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어떤 자기 충성성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나온 현상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자칭에 의한 빠하고 네네. 그 어떤 반대 진영 쪽에서 이제 맹목성을 비판하는 어떤 빠라는 거 의미가 혼재돼갖고 이제 막 중구난방으로 막 써요. 그래서 뭐 빠고 뭐 빠고 막 이게 그냥 빠로 부르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이게 가치 판단을 대신해 버린다니까. 가치 판단도 대신해 버린다는 예, 거구나. 가령 뭐 박근혜 대한 뭐 탄핵 반대 포지션에 대해서 주장을 펼치는 들에게만 박빠라고 부르려면 네네네. 최소한 왜 박빠고 뭐가 맹목적이고 주장을 갖다 반박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뭐 그 탄핵 반대하니까 박빠 그러니까 박빠니까 잘못돼 이렇게 가버려? 아, 이거 진짜 좀 짜증날 정도예요, 이거 보면. 이게 지금 이게 사실 빠라는 용어 이거 그 단어 이거 사용법으로 가뜩이나 그 딸리는 애들이 지금 더 화되고 있어요. 아, 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태아되고 있다라는 게, 이 빠 표현의 구분조차도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 막 모르는 말을 막 써버리고 막 의미 유래도 모르는 채 문제도 모르는 채 네네. 그냥 라벨 붙이기로 가치 판단을 대체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계속 그러고 있어요, 요즘에. 뭐 명빠, 박빠, 뭐 저기 네네. 뭐 무슨 빠, 와. 그러다가 그러면 이거 뭐 노빠네 뭐네 하는 들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들 막 마구잡이로 박빠네 뭐네 소리 하고 있고 맞아요. 우파들 막 마구잡이로 노빠네 뭐네 같은 소리 하고 아, 다, 빠 소리밖에 안 하고 있는데, 네. 와, 이게 좀 뭔가 초반부터 텐션이 좀 오른 느낌이긴 합니다. 거기다 빠를 갖다 하는 소리를 하니까 계속 빠빠빠빠 빠를 갖다 하는 소리에 네. 라임 죽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들이 진짜 좀 신기한 게 네네. 이게 언어 사용부터 역사, 정치 진짜 제대로 된 게 단 하나도 없다시피 해요. 아, 답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들이 도대체 아직까지 멸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는 게 의문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이게 역설적으로 이게 네네. 어떤 이게 한국 이런 들도 멸종 안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신의 존재를 갖다가 좀 느낄 수 있게 되게 이게 진화론적 관점이면은 네. 한국같이 언어, 역사, 정치 다 국가가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구석이 없는 같은 아직까지 멸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어떤 신의 안배가 있었기 때문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아스라님한테서 신의 안배 얘기를 네. 들을 줄은 또 아니 몰랐네요. 봐봐요. 500년간 조선시대로 해서 나라 온통을 똥구덩이로 만들어 놨더니 갑자기 맞아요. 일본에도 막 돈까지 들여서 똥 치워줘. 오, 맞아요. 그다음에 또 일본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기틀 마련해주고 살만해주니까 이승만이 건국해줘. 그렇죠. 거기서 이제 중국이 따먹으려고 침략하니까 이제 미국하고 국제사회가 도와줘.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민주들이 정권 잡으려니까 이제 박정희가 무죄해줘. 그래서 대중이 집권할 것 같으니까 이제 박정희가 또 유신해줘. 이제 박정희가 사망하니까 전두환이 방어해줘. 맞아. 근데 이제 망할 때 다 됐다. 이제 쓸만한 카드 다 났어 이제. 이 정도도 지금 몇 번의 기적이 일어난 건지 네. 모르겠네요. 이 부분만 봐도.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같은 날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이 막 시기 적절할 때마다 막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돼서 예.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다는 건데. 네네. 진짜 구제불능인데 이게 어디까지 이런 진짜. 근데 이게 좀 다 된 것 같아 이제 진짜. 이제는 거의 오래된 것 같아요. 끝물 시작된 지가 오래된 네. 것 같고 안 나오잖아요. 하도 들이 의사소통을 너무 같이 하니까 좀 짜증이 나신 것 같긴 한데 진정하시고 원래 하시려던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이제 약간 딴소리 한 게 네. 컨디션이 같아서 나온 현상 같고. 네네. 여튼 이거 무슨 노빠네 박빠네 이런 라벨 붙이기에서 기인한 판단 이거 진짜 없애버려야 돼요. 네네네. 진짜 무슨 신조 하나 생성되면 진짜 지능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네. 막 여튼 막 툭 하면 막 씨부리는 패턴이라 좀 길게 얘기했는데 저는 한국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 네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심으로 삼아야 할 인물은 단연코 박정희라 보거든요. 네네. 일단 통치기간도 18년으로 제일 길었고 네. 이승만 건국 이래 박정희 이후 한국 대통령은 박정희와 간접적으로 연관이 다 커요. 다 연관이 크군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박정희 다음 대통령은 전두환이고, 네네. 저 박정희가 가장 총애했던 인물이라 연관성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태우는 박정희 지옥의 혈안이 된 김영삼과 내통해서 한국 보수당의 멸망을 초래했는지라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큰 거고. 연관성 크죠. 예, 그리고 하나회하고도 좀 연관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 이제 김영삼은 이제 박정희 지옥에 올인하다시피 했으나 박정희의 적통처럼 행세하는 아주 가증스러운
라서 연관성이 크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김대중이 뭐 박정희에게 필사적으로 태클 건든 였으니 뭐 연관성 당연히 크고. 당연히 크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은 어떤 박정희 지우기에 동참했는데 네네. 이제 박정희 코스프레로 당선된라서 이제 연관성이 크죠. 코스프레 엄청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는 박정희 딸이니라 연관성 당연히 클 수밖에. 당연히 크죠. 근데 유난히 유독 노무현만큼 박정희하고 접점이 없어요. 그래 여기 딱 봐도 노무현만 동떨어져 있네요. 네, 그러니까 현대사의 대통령 모두가 어떤 박정희와 밀접한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막 노태우, 영삼, 대중, 이명박, 박근혜 모두 밀접한데 딱 네네. 하나 돌연변이처럼 노무현만큼은 박정희의 별다른 인연이 없고 악영도 없어. 그래서 이 점을 그 강조해서 봐야 돼요. 이 점을요. 예. 강조 차원에서 그 PPT를 보여드리면 이제 네네. 현대사 대통령 중 박정희와 연관 없는 돌연변이는 노무현. 그렇죠. 예, 지금 요 멘트를 네. PPT로 보여주신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잘 생각 안 했던 부분인데, 그러고 보니까 현대사 대통령들인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모두 박정희하고 밀접한 거를 확실히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이승만은 언급 안 하시긴 했지만 시기상으로 바로 후임이니 연관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고요. 네. 근데 말씀처럼 노무현만 박정희와 별다른 접점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는 좀 궁금해집니다. 이게 좀 머리를 조금만 굴려서 생각해 보면 이제 어떤 한국 현대사의 가장 핵심적이자 비중 있는 인물이 박정희다 보니까 네네. 보수 입장이라면 뭐가 하는 문제가 되냐면 네네. 박정희도 얼마나 계승했냐가 이제 보수의 포커스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당선되고 그렇죠, 그렇죠. 노태우도 마찬가지고. 네, 맞아요. 그리고 김영삼 같은 경우는 반박정희였으나 어떤 박정희 계승 정당인 것처럼 3당 야합을 통해서 맞아요. 포장해갖고 위기를 성공했죠. 그렇게 또 성공했죠. 이명박도 이제 그 당의 후예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결되는 고리죠. 그런데 이제 노무현은 박정희와 연관이 없는데, 근데 노무현이 어떤 보수의 그 중심 가치가 박정희 중심인 걸 갖다가 네네. 노무현이 흐트러 놓고서 그 박정희와 가장 그 연관 없는 노무현이 그 노무현을 얼마나 반대했냐를 갖다 보수의 기준이 확 바뀌게 된다. 노무현을 얼마나 반대했냐로 보수의 기준을 바꾸는 역할을 했다는 그러니까 거구나. 기존 원래는 보수의 역할은 박정희가 중심인데. 박정희 중심이 얼마나 박정희의 연관이 있냐, 계승이냐 이거였는데 네네네네. 노무현이 박정희하고도 연관성 없는 노무현을 갖다가 노무현은 얼마나 반대하느냐가 보수의 기준을 확 변해버렸다. 아니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네네네. 보수의 본래 기준은 이제 박정희 계승 여부가 척도였는데 네네. 이게 노무현 중심 기준이 되면 노무현에 반대하는 정도나 강도가 척도가 된다. 그래서 아수라님은 노무현에 대한 점수가 다른 보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다른 이제 막 보수 코스프레 한다 치고 막 이제 노무현만 네, 맞아요. 필요 없다는 거지. 박정희를 갖다 얼마나 이익냐. 이게 난 보수의 척도라고 보니. 그래서 점수가 그렇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까지 안 간 거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제 노무현을 또 더 문제는 네네. 노무현을 얼마나 가 이제 보수의 기준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노무현을 가장 증오하는 가 누구지? 이걸 잊게 돼버린다. 그것도 몰라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박정희 계승자 입장에서 노무현은 딱히 접점이 없어요. 없어요. 노무현이 막 영삼처럼 박정희 지우기에 막 노무현이 몰빵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막 대중처럼 막 박정희 물어뜯으려고 아주 악랄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런 것도 없었죠. 그러면 노무현을 가장 증오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네네네. 노무현을 가장 증오하는 대상이 바로 이제 김대중계라는 점입니다. 김대중계가 노무현을 예. 가장 증오한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기존 보수의 척도는 박정희 계승성이 있어갖고 네네. 박정희와 그 접점이 없는 박정희 계승성이 있었는데 이제 박정희와 접점이 없는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이후 네네. 막 동네 북처럼 노무현이 조리돌림 당하니까 네. 그 이후 우파는 노무현을 얼마나 반대했냐를 보수의 척도로 삼게 되고 여기서 위장보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된 거구나. 근데 왜냐면 이제 노무현은 막 기존 보수보다 김대중이 싫어하는 입장이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기존 박정희 계승성보다 어떤 반노가 중심이면은 막 노무현만 하면 김대중계가 김대중계를 갖다 보수로 인정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네. 아니, 김대중계를 어떻게 보수로 인정을 해버리는 꼬라지를 만들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게 중심이 노무현으로 돼버리면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신 것 같네요. 아니, 생길 수도 있다가 아니고 지금 너무 거기 잘 넘어가서 문제지. 그렇게 잘 넘어갔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네네네. 변희재. 그래요? 네. 여기서 나올 줄 몰랐는데? 이게 변희재 아주 대표적이죠. 변희재. 대표적인 인물이구나. 변희재 보면 아주 요즘 웃기는 짓거리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그거 보고 막 왜 그래? 변희재 왜 그래? 변희재 왜 그래? 왜 그래?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보수의 중심은 어떤 노무현에 대한 반대를 보수의 근간으로 삼아서 김대중계가 보수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면 전혀 이상할 게 없어.
아, 이게 노무현에 대한 반대가 보수 근간이 되고 이게 김대중계가 보수에 들어왔다는 이 연결고리를 사람들이 계속 기억을 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김대중계였던 변희재가 우파로 돌변하고 저러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지. 일단 예. 변희재 같은 경우는 친노로 시작했다는 건 유명한데 네네네. 사실 친노 이전에 네. 김대중 집권기인 2001년 12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새천년 민주당 이제 교육행정특보위원을 잠시 지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예. 예, 보시면 뭐, 네네. 뭐 이제 한때 2001년 12월에서 2002년 3월까지 새청년 민주당 교육행정특보위원을 잠시 지낸 이유 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써져 있네요. 아니, 뭐 출처는 위키백과긴 한데. 네네네. 그래서 위키백과는 그래도 완전 다 그거 맞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 네, 맞아요. 아, 근데 관련 기사 찾아 안 나와. 아, 그래요? 근데 네네. 이게 그냥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많이 지고 다닌 것 같아 이거. 그래요? 네, 네이버도 뭐 2009년부터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막 1999년 막 스탑이 평 썼다는 기사 나오도 이상하게 막 2001년부터 막 2002년 3월까지 뭐 대중 시절 새천년 민주당 경력에 대해서는 변희재 경력에 대해서는 기사로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이상하네 좀. 예, 근데 이제 변희재 특성상 저게 허위 사실이면 난리 쳤을 것이고. 그렇죠. 또 이제 근데 또 저것뿐만 아니고 이제 저거 아니더라도 이제 그 이후 행보를 봐도 김대중기였기 때문에 예. 일단 크로스 체킹할 자료는 없어도 일단 저 위키백과 소식은 맞는 말일 가능성이 전 매우 일단 높다고 좀 보고 있어요. 저도 맞다고 보는 게 네. 변희재가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예상이 되고 거기다가 저거 누가 최근에 올린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부터 기록된 내용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알기로 뭐 일단 그 미니멈 1년 정도 된 거고. 미니멈 1년. 그러니까 더 됐을 수도 있어요. 저거 뭐 이제 그래서 그러면 그걸 가만히 냅뒀을 리는 없었을 것 같네요. 변희재 성격상. 네네, 그렇죠. 거기다 예. 또 막 가뜩이나 김대중 뭐 약간냐 이런 거에 좀 민감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일단 이제 2002년 노무현이 당선되고 막 변희재가 노빠지라는 건 되게 유명한 일인데. 네네네.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변희재는 노무현을 그 자체로 지지했는가? 아니면은 김대중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노무현의 지지를 이어진 것인가? 예. 그거를 알기 위한 단서가 저 아까 위키에 실린 김대중 집권기 때 교육행정특보위원 경력이 보여줄 수 있는 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게 진위 여부가 중요한 건데, 그래도 다행히도 네네. 노무현 지지하던 당시 변희재 글을 좀 찾아보면은 네네. 그 내용 자체가 아주 전형적인 막 박정희에서 김대중 지지하고 김대중 지지하면서 노무현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그게 변희재 글이에요. 그래요? 네. 그런 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관련 글 밑줄치 부분하고 이거. 알겠습니다. 어게인 1971 부산에서의 김대중과 박정희 작성자 변희재. 근데 이거 1971년 대선이라고 하면은 아수라님이 지난 편에 김대중이 당선될 뻔한 대선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나오네요. 예, 이어서 읽겠습니다. 1971년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정희가 38만 표, 김대중이 30만 표를 득표한 결과가 나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놀라운 일이다. 김대중이 부산에서 박정희와 용호 상박의 접전을 벌였다는 것을 쉽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부산에서 독재 정권 타도를 위해 호남의 김대중도 밀어줄 수 있었던 것이 1971년까지의 부산의 표심이었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개혁성이 강한 유권자들이 모인 대도시이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역대 민주화 운동 때마다 부산은 항상 개혁의 선두에 서왔다. 지금 이 순간 부산은 그 마법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그 작업은 마법의 희생양인 부산의 새끼사자 노무현과 진실을 알리려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부산의 자랑스러운 시민들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어게인 1971년, 불과 30년 전, 그리 오래전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거 완전 김대중 노무현 박정희 하던 레파토리를 그대로 지니고 있었네요. 정수죠, 정수. 그냥 뭐. 아니, 너무 정수가 한 기사에 다 저거 나오면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면 당한 공장용 잡벌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매뉴얼로 찍어낸 것 네. 같은. 근데 이거 곰곰이 뜯어보면요, 아수라님이 지난번 수라우페 방송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한 것과 완전 정반대예요. 지금 아수라님은 민주주의를 기준 삼지 말고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기준으로 봐서 김대중 같은 걸 당선시킬 수 있었던 게 민주주의니까 유신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논리를 제공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이 그것과 완전히 정반대네요. 이 논조가. 이제 달리 얘기하면 저런 소리나 했던 변희재가 이제 뭐 우파 간별사니 우파 최고 농객이니 이런 거 자청하고 다니니까. 몇 시간이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로직도 몰라갖고 문제는 우파 다 헤매고 있잖아. 이런 기사가 있는지를 과연 알까 궁금합니다. 우파라들이. 근데
근데 또 이제 또 저 때의 변희재는 막 30살 될까 말까 시절이니까 뭐 저렇게 생각하면서 뭐 대중 막 박정희 막 노무현을 저렇게 낯뜨거울 할 정도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쳐요. 네네네. 근데 저렇게 낯뜨겁게까지만 가 변할 정도면 왜 변했는지 납득되는 과정 정도는 있어야 진정성을 믿어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다 또 대중은 뭐 보통 그냥 역적도 아니고 이제 망고의 역적에서 뭐 믿을 수 없는 막 천하 잖아요. 아주 근데 그렇다고 뭐 변희재가 물론 그렇다고 김대중을 적이 없냐라면 있긴 있어요. 막 근데 네네. 뭐 왜 저렇게까지 막 그 열렬히 지지했는데 어떻게 저 왜 변했는지 그런 설명이 아니고 그냥 그 보수 농객 코스프레 하려고 그냥 김대중 그냥 피상적으로 뭐 그런 거 하나 두고 나 김대중 적 있다. 그러니까 왜 변했냐를 갖다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네네. 난 김대중 적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려고 뭐 그냥 김대중 뭐 민주주의는커녕 독재였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그런 조잡한 수준. 좀 코스프레 느낌 나네요. 거기다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자기를 그 논조를 펼쳤던 사람인데 그리고 사람이 이게 변할 수가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정도로 가 변하려면 또 분명 그 이상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믿어줄만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처절한 반성이 있어도 이 믿음을 못 주면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가 했던 행적이 있으니까. 근데 애초 말이나 글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성질이 있는 건데 변희재가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지금 그럼 코스프레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냥 진짜 변길가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네. 진짜 변희재 노무현 선거 당시 하는 짓 보면 진짜 막 책일가라고 판박이에요. 아 그래요? 제목 톤하고 분위기도 비슷해요. 예. 자료 몇 개 보면 예. 이거 위기의 남자 노무현 떨어진 지지율 경선 때 만회하다. 이거 또 책일가 쓰는 수법 아니에요? 예. 아니 이런 표현을 11월 5일 뭐 동아 여론 조사 분석 경선 승부로 그 돌파구 연다. 작성자 변희재. 현재 노무현 후보의 2% 지지율 하락은 아무것도 아니다. 경선이 시작되면 어차피 판이 크게 흔들릴 것이고 바로 그 경선장에서 진검승부를 만회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어디서 막 좀 지지율 조사를 했더니만 노무현이 좀 떨어지니까 변희재가 막 열심히 막 노무현 응원하는 파이터 노무현 파이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이 잘 안 들어오면 그냥 노무현 파이터 그냥 변희재가 뭐 힘내 뭐 2% 떨어져도 네가 될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기사네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기사. 네. 그다음 기사 이제 라이언킹 노무현 vs 하이에나 이해창. 부산 대첩의 날은 밝았다. 작성자 변희재. 이것도 뭔가 책일 같은지. 노무현 후보는 구태여 이제 다른 지역으로 선거운동을 하러 갈 필요가 없어 보인다. 새끼 사자 노무현과 어미 사자 북한이래. 이거 진짜 그걸 실수다. 네, 실수. 부산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할 싸움이다. 네네. 이해창 후보 휘하의 한나라당 사단 역시 늙고 배고픈 하이에나 무리처럼 이빨을 갈며 부산 경남을 어슬렁거리며 배회하고 있다. 결전의 날은 다가온다. 나 역시 이번 주에 부산에 내려간다. 강화도민인 내가 부산 대첩에 참여하려는 것은 아니고 역사의 현장에서 기념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놓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막 이제 노무현을 새끼사자라고 부르고 뭐 이제 이미 노무현이 그 새끼사자니까 하이에나 이해창 따위한테 이길 게 확실하니까 그냥 뭐 부산에 그냥 뭐 기념사진이나 찍겠다 이런 글인데 지금 뭐 변희재하고는 뭐 완전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도 새끼사자 표현도 쓰고 지금 라이언킹이라는 기사 표현도 쓰고 뭔가 오글거린다. 하이또 이러고 있고 30살인데 30살 근처인데 2% 떨어진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자료 2002년 대선 최고 엽기 코미디 감상법 노무현 당선만이 정몽준 응징의 길이다. 작성자 변희재. 이거 사칭 아닐 거예요, 이거. 이거 진짜 너무 웃긴데. 그래서 이들을 응징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노무현 당선이라는 점도 잊지 않기 바란다. 정몽준이 노리는 것이 노무현의 낙선이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당선하는 게 어떤 그냥 뭐 응징하는 길이라고 하는데. 막 이런 열성 노빠가 막 이제 노무현 보수 행세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파 감벼 쓰라고 하고. 이게 농담으로 변길갈 그러는 줄 알았는데, 진짜 변길갈. 변길갈 짤도 준비해 오셨구나. 진짜 변길갈 맞네요, 네. 근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노무현 당선되니까 변희재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당선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막 당선된 후에는 막 이런 취지의 말을 해요. 어떤 말이죠? 막 노무현 당선에는 이제 인터넷 농객이 기여하긴 했는데. 당선 이후에는 그냥 노무현의 말 고 따르고 그냥 해라야. 그렇게 단호하게요? 네. 이것도 이것도 이제 자료 보시면요. 안 믿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순종적이었던 거. 노무현은 굉장히 순종적이었어.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2004년 기사네요. 인터넷 농객이라는 변희재 씨는 지난해 9월 29일 인터넷 매체 대자보에
노무현의 입이나 쳐다보는 인터넷 농객들이란 글을 올렸다. 모든 판단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맡겨두고 대통령이 판단하면 북치고 깽가리치며 박수치고 응원하면 되는 것이지 인터넷 농객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아무리 정권을 만들었다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 해도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갑갑하기만 하다. 노무현 이름 글자만 거론하면 완전 새색시 모드가 되던 변희재가 있었었네요. 근데 이런 건 알고 있었긴 했지만 이 지난 문구를 쭉 다시 보니까 아주 생생합니다. 더 웃긴 게 뭐 그리고 네네. 막 노무현 당선되면 농객 이러는데 자기 농객이라고 누구 역대 대통령보다 제일 까불었던 거 그 변희재 아닌가? 제가 봐도 제일 까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근데 라는 이런 표현을 썼다고요? 네, 노무현 당선 때. 거기다 보면 이제 변희재 막 노무현 게 아니라 네네. 한겨레보다 아니 뭐 좋게 보는 거 정도 그럴 수 있다. 좋은데 아예 논조 너무 웃겨. 아 논조가 이상하구나. 뭐냐면은 한겨레일보 창간하기 전까지 언론다운 언론이 없었다. 아니 뭐 유일한 언론은 막 걔 한겨레일보라고 걔도 안 할 소리 하고 있는데. 예. 아니 그 보통 젊은 시절에 잘도 많이 되잖아. 보통 젊은 시절 때 잘리다가 점점 이게 근데 뭐 전향하는 경우가 있죠. 키라님 같은 경우도 뭐 좀 약간 좌파적 색채가 있었던 적 분명히 있었고. 저는 분명히 있었죠. 예, 그런데 한겨레일보만 신문이고 아니요. 그런 적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는 않았죠. 네, 네. 나도 나 스스로 좌파로 규정한 적은 있는데, 근데 그때도 나는 그 친일부터 나는 깨부렸어. 그렇죠. 좌파가 근데 친일을. 한겨레일보는 일단 처음부터 하더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젊을 때 뭐 일시적인 좌파로서 너무 골수해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게 단순히 방향이 우파에서 좌파였다 이게 아니고 이 한겨레일보를 두고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건 이거 상당한 골수 아닌가? 아니 그 여태까지 다 골수였잖아. 네, 지금 계속 쭉 하는 것 네. 자체가 골수가 아니면 하기 힘든 모습들이 연결되고 있는데 한겨레일보를 이런 식의 논조로 있는 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확인차 한번 그 한겨레일보 변희재 네네. 기사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한겨레로 기자를 살리고 신문을 살려라. 15년 전 한겨레 창간이 갖는 의미는 그야말로 언론다운 언론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 15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언론들은 조금이나마 언론다워졌을까? 인터넷에서 공짜로 볼 수 있다 해도 유료 구독을 아까워하지 않는 안정적인 고급 독자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21세기의 새로운 신문 경쟁 구도가 될 수 있을 때 한겨레 기자도 살고 한겨레도 살고 신문 시장도 사는 길이다. 어찌 보면 15년 전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 한겨레에 부여되는 상황이지만 한겨레라면 능히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아니 이것도 왜 이렇게 오글거리냐? 한겨레라면 능히 헤쳐나갈 수를 믿는다. 뭐 만화 너무 많이 봤나? 변희재가 썼고요. 인터넷 서프라이즈 대표였네요. 근데 한겨레를 것도 건데 논조가 너무 닭살스러울 정도로 진짜 골수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런 변희재가 언제부터 흑화하기 시작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변희재는 이제 개중이고 노무현 열성 지지자에 한겨레보도 하나 아주 전형적인 잖아. 예. 그냥 한겨레보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좋은 신문 이게 아니고 한겨레보를 두고 언론다운 언론이 없었다는 없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88년도에 나는 그 중국 기관지가 늘어났다는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러니까요, 아수라님은. 변희재는, 언론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겨레 그 전승절 표현 이런 것만 봐도 전승절을 비유한 것 같은 그 칼럼도 있었잖아요. 네, 아무튼 이제 근데 이러다가, 이제 변희재 같은 게 이제 막 기대중이고 노무현 지지자, 어떤 전형적인 에다가 네네. 이제 문제는 이제 노무현 시절에 기대중을 갖다 아주 박살내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기대중을요? 예, 노무현이 이제 기대중을 박살내요. 예. 이거 어차피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간단히 그냥 뭐 이름만 얘기해 주면 하나는 이제 대북송금 문제고. 네네. 이제 하나는 이제 기대중 시절 불법 도청 문제예요. 네네. 숨겨진 따르고. 네네. 이거는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김대중에 의한 노무현 탄핵도 있었고. 노무현 탄핵, 맞아요. 예, 이거는 이제 변희재 행정만 어느 정도 이제 스키다시가 마무리되면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이런 일이 있어서 김대중과 노무현이 최악이었다. 이거 정도만 받아들이면 돼요. 이렇게 김대중과 노무현이 완전 최악의 상태가 돼버리는데. 네네. 그 과정에 노무현 탄핵도 있었고. 네. 그러면서 김대중 지지자이면서 노무현 지지했던 변희재가 네네. 이제 노무현을 아주 열렬히 지지했잖아. 노무현을 계속 지지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변희재가 문제는 이제 김대중하고 노무현이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네. 노무현을 디스하고 김대중 쪽에 서서 노무현을 디스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지. 이때쯤부터요? 네. 그러니까 좀 지나고 나서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변희재가 막 그렇게 새끼 사자리 라이언 킹이 했던 노무현은 막 이제 정확히 어떤 탄핵 시점
탄핵 시점을 기점으로 손절기미를 보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쪽으로 슬슬 기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데, 오. 이제 다음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 이제 변희재가 김대중 지지했다는 글로서 유명한 글인데, 네네. 이게 그냥 단순 저게 뭐 김대중 지지했다 이것만 알 게 아니고, 그 네. 맥락을 알아야 돼요. 네네. 단순히 변희재가 김대중을 지지했다는 글로 볼 게 아니라, 네. 김대중과 노무현을 함께 지지했던 변희재가, 네. 그 김대중과 김대중과 노무현의 내전 속에서 네네. 김대중 쪽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다는 이거 완전히 그 포인트를 다 봐야 돼. 아, 이 맥락을 네. 잡고 봐야 된다는 거군요. 다시 그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네네. 한번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선을 회복해야 산다. 평화개혁 세력의 복원, 열린 우리당 우경화 견제가 민주당에 사는 길이다. 변희재. 분당 직후 양당이 개혁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실상 서로 죽이기를 위한 서바이벌 게임에 돌입했다. 노 대통령은 기회만 있으면 민주당의 감정을 자극했고 이에 민주당은 허둥대며 주적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탄핵까지 밀어붙이게 되었다. 개혁 정책으로 경쟁하며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어제의 동지끼리 생사를 건 싸움판만 벌였던 것이다.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이 말. 지금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말이고 이 말은 다름 아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좌우명이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아, 이게 지금은 막 우파끼리 못 싸워서 안달난 게 변희재잖아요. 근데 저때는 서로 싸운다고 그러니까 아주 좌파끼리 막 서로 싸운다고. 그러니까 좌파끼리 서로 싸운다고 청순 가련한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제발 싸우지 마 이러면서 막 거의 울 것 같은 네. 느낌이 전달이 되는 기사인데요, 이거. 근데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 게 네, 예. 이게 비웃을 게 아니라 네, 비웃을게. 저 때의 변희재는 차라리 보면 이제 굉장히 순수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꽤 중요한 단서니까 이제 좀 전에 내용 까먹기 전에 이제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떨까요? 네네. 그러니까 노무현, 김대중 둘 다 지지하면서 서로 서로 평화롭게만 지내길 바라던 어떤 순진했던 변희재는 네네. 노무현 때 김대중과 노무현이 아주 처절하게 싸움하며 망해가는 걸 보면서 예.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아주 이런 마음을 먹고 우파로 전향했을 가능성. 그래서 이제 예. 좌파가 노무현, 김대중 내전으로 망해가는 모습을 토대로 네네. 보수로 전향한 듯하여 저것과 똑같은 내전을 우파 내에 일으켜서 우파를 망하겠다 하는 결심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거 최소한 저렇게 서로 디스전 하면 망한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되게 잘 아는 사람이 쓸 예. 수 있는 글이라고 보이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 이제 그 포지션 바꾸고 나서 딱 망하는 방식을 갖다 쓴다. 이게 고의라는 거지. 그렇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큰 단서지. 왜 우파에서 맨날 그러냐? 저건 그 과거에서 저렇게 해서 좌파가 망하는 걸 봤기 때문이지. 이거 뭔데 제가 뭐 이제 변희재 잡아다가 고문을 한 것은 아니니까 뭐 그냥 상상인데. 이건 그렇죠. 네. 아무튼 근데 뭐 좌파 포지션 때의 변희재와 우파를 자처하는 지금 변희재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느낌이 너무 다르고 제가 볼 때는 또 이런 추론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변희재가 좌파 시절에는 평화를 그렇게 사랑하던 모습과 달리 툭하면 내분 일으키고 뭐 검증한다고 막 하고. 이런 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좌파가 내분으로 망한 거를 봐서 우파로 전향을 한 척하고 우파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분을 일으키면 된다라는 이 생각으로 일념하에 이렇게 디스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과연 억측인가? 라면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아수라님 얘기를 듣고, 근데 이게, 네네. 이게, 저거는 사실 근데 또 변희재가 이제 우파 망하게 하려고 하는, 저렇게 하는 건데. 네네. 실제로 우파에는 같은 새끼를 맡아보니까. 뭐지, 그러면은? 마냥 마냥 그거라고 보니까. 우파 진짜 맡아보니까. 약간. 내전 일으켜서 망치려고 하는데, 진짜 하는 거야, 이게. 약간 우픈 현실 같은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변희재는 언제부터 완전한 우파 행세를 하게 되었나요? 그래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변희재 행적인데 네네. 2005년부터 변희재는 돌연 어떤 자기가 가장 평생 증오했던 네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기고를 해요. 기고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포털과의 전쟁을 시작하는데 네네. 포털과의 전쟁을 하는 이유가 간단한 게 이제 개인 신상이 너무 포털에 나와서 막 그렇다는 이유였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 달리 이야기하면은 네네. 막 이제 여태까지 완전 골수 좌파였잖아요. 완전 골수 좌파라고 해도 무방했죠. 그러던 변희재가 보수로 탈바꿈을 하려면 과거 행적을 다 리셋시켜야 되는데 포털이 너무 그거 여과 없이 보여주니까
그거 꺼려서 일단 보수로 전향하기 전에 김대중 호적 세탁하듯 과거 세탁하려고 포토 안티 포토한 거 아니냐, 씨. 왜 친구냐, 이거 친구. 예, 무대 공부한 거 아니니까. 네, 그렇죠. 모르죠. 예. 회사 하여튼 뭐 변희재는 저렇게 이제 막 김대중 노무현 전투에서 김대중 쪽으로 기울다가 안티포털 행동에 전념하고 네네. 뜬금없이 한 이제 2006년경에 갑자기 보수 농객으로 분류되는데? 갑자기 보수 농객으로요? 예, 그냥 뭐 안티포털 했는데 갑자기 보수 농객이래. 왜 그러지? 웃긴 건지 변희재를 보수로 분류한 게 어디냐면 바로 뉴스야. 왜 하필 또 뉴스지? 아니, 그러니까 변희재가 보수로 뭘 해서 보수가 된 게 아니고 뉴스가 보수로 분류해진 거 변희재 보수 시험 받아들이게 됐고. 아니,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예. 막 그 2004년까지 열렬한 친노였다가 그 대중 지지자였던지 변희재가 뭐 뚜렷한 맥락이나 이제 그 계기도 없이 뉴스에 이제 2006년 말경부터 보수 인터넷 매체로 소개되는 게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럴 땐 거 먼저 우측 파란 네모 박스 보면요. 예.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경력 기자를 뉴스가 보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예, 대자보 편집장, 서프라이즈 대표, 브레이크 뉴스, 그다음에 브레이크 뉴스 기획위원, 기획국자 편집장, 그다음에 친민주당 정치외증 신데렐라 참가 문화 미디어 평론가 하나같이 다 근데 보수 인터넷 매체라고. 근데 말한 게 지금 오마이뉴스잖아 지금. 예. 오마이뉴스였던 모종의 의도가 느껴지잖아요. 아니, 좀, 이 의도가 불순해 보인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오마이뉴스는 막 이제 보수 인터넷 대선, 킹메이커 꿈꾼다며 이제 프론티어 타임즈, 뉴스타운, 네, 빅뉴스 등, 빅뉴스 막 보수 성향이면서도 중립지대를 갖다 형성하고 있는 매체들도 있다고 막 소개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마이뉴스가 저렇게 이제 보수처럼 이제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변희재는 슬슬 보수 쪽에 발을 걸쳐요. 그래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보수 행세한 건 막 그 다음에 내가 볼 때 본격적으로 보수 행세를 한 건 이제 2007년 12월 17일 이명박 당선 2일 전인데. 네네네. 이때부터 이명박에게 패배한 친노를 막 입에 달고 막 보수 행세하는데.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본 변희재의 논조는 이래요. 어떻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더니 꼴 좋다 친노.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우파적 관점에서 친노 디스가 아니고. 네네네. 자기가 그렇게 애정했던 좌파 진영을 싸움으로 망쳐놓은 책임을 친노로 몰아붙이고 증오로 돌아선 논조로 봐요. 그렇구나. 네, 그런 다음에 막 주구장창 어떤 변희재 그 전매 특허 친노 정복 네 글자를 갖다 씨부리면서 이제 보수 농객 행세를 하죠 이제. 이게 맨날 뭐만 하면 친노 정부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네, 근데 뭐 이제 변희재 대 내용은 이제 어차피 진 데스노트에서 다룰 것인데 뭐 이 정도에서 끝이고. 진 데스노트요. 네, 진중권도 같이 언급해. 변희재 제대로 언급하는. 그래요? 변희재를 언급한 이유는 간단한 게 이제 네네. 박정희 대신 막 노무현을 중심으로 반노를 보수를 갖다 중심 가치로 여기면. 어떤 행적을 했던 자들까지 보수 간판을 달게 되는지 아주 매우 좋은 표본이 변희재라서 지금 보여주는 거지. 지금 메인 메뉴 아니에요, 이거? 메인 메뉴 아니에요? 네. 그렇다는 거는 오늘 다룬 변희재는 스키다시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인이 아닌데 상당히 분량을 많이 차지한 것 같은 스키다시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반노를 바탕으로 어떤 들어오는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표본이 변희재. 너무 좋은 표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오늘의 메인은 막 변희재가 그렇게 섬겼던 노무현이 메인이지. 네네네. 김대중 공격한다고 노무현에 삐져 막 우파로 들어와 분탕치는 변희재가 메인 아니죠. 예. 한 가지 복귀해 볼 것은 이제. 네. 변희재는 친노 종복을 달고 살았다는 점인데. 네, 맞아요. 근데 저 말을 곰곰이 따져보면 친노가 종복이지 김대중은 종복 아니라는 이야기네. 그렇게 되네요. 또 근데 또 웃긴 게 그것도 맞는 말인 게. 예. 김대중은 종북이 아니라 막 중국 오야붕 막 장점도 따거나 그러니까 종북은 아니겠네. 이게 이제 완전 냉정하게 보면 그러긴 하네요. 아무튼 변희재라는 표본으로 민주당 내분하고 그 노무현 문제를 보여주면 저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키다시 얘기가 좀 거창했었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들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 본 주제는 이제 시작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 별 볼일 없는 변희재 얘기를 거창하게 한 건 다른 데 있지 않고. 네네. 그 노무현과 김대중 관계가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변희재 같은 경우도 막 친노 종복 네 글자를 위장크림 좀 바르면 구군의 보수네 막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노무현과 김대중 관계가 사실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보이고자 변희재를 일단 스키다시 차원에서 좀 거론해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과 김대중 관계를 갖다 설명드리려면 일단 김대중 집권 시기인 2002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제키라님 기억력 테스트 차원에서 물어보면 이제 2002년에는 대통령이 누구며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시청자가 아니라 그래도 진행자인데 아무래도 시청자들보단 기억력이 좋지 않겠습니까? 바로 또 전 시간에 하지 않았습니까? 2002년 대통령은 당연히 김대중이고
또 2002년에 월드컵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2002년에는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있었고, 또 2002년에는 연평해전, 그 다음에 또 전자개표기 도입, 그리고 노무현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 요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까? 예, 뭐 그 정도면 이제 흠내 치고 제법이고. 예. 근데 이건 뭐 기억력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언급하지 않아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걸 누락한 게 있는데. 그래요? 그 누락한 것이라면 이제 2002년에 바로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 송금 문제가 생겨나요. 예, 맞아요. 예. 사실 대북 송금이 문제가 아니라 비밀 대북 송금이 문제라고 해야 정확해요. 비밀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현대가 금강산관광 한다며 대북에 막 그 송금을 갖다 수시로 했는데 네네네. 그것까지 문제가 안 돼요. 뭐 그거는 허가받고 하는 거니까.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대북 송금이 아니라 대북 송금에 비밀리에 북한으로 돈을 갖다 보낸 게 있었단 말이에요. 비밀리에요? 네, 그래서 이 같은 일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2002년 9월경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게 되고, 네네네. 액수 규모도 꽤 커요. 4천억 정도. 4천억이요? 네. 뭐 기업이 4천억을 갖다 그냥 북한에 주면은. 이야, 이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근데 몰랐어요. 그게 마침 이제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이고, 네네. 또 마침 나라당 후보는 이제 나름 대쪽으로 이미지 강하고 막 꼬장꼬장했던 이회창이었단 말이야. 예. 이회창. 대쪽으로. 네, 이회창한테 대통령 물려주고 대북 송금 저거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탈탈 영혼까지 털릴 것 같은데요. 네. 잘못하다가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막 근데 또 이제 어떤 나라다 대북 송금으로 하기 시작한 거는 뭐 이제 2002년 9월일 경이긴 한데. 네네. 이제 그때 이미 국정원을 막 오만 독점을 하고 있던 김대중 정권 때. 네. 나라당이 국정감사 때 그거 할 거라고 미리 몰랐겠어. 알았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럴 줄 알고 대비책을 세워뒀을 것이고. 네네네. 저는 그게 어떤 전자개표기 도입이라고 보겠어요. 그렇구나. 뭐 이제 북한에 뭐 그 비밀 송금을 한 게 북한이나 루트를 통해서 돈 세탁을 한 건지 뭐 순수 진짜 북한에 돈을 퍼준 건지 몰라도. 네. 어떤 비리를 저지르고 후기 정권에서 이해창이 되면 문제가 반드시 될 테니까. 아싸리 지지 기반 없는 노무현을 바지 사장처럼 올려놓고자 전자개표기를 갖다 월드컵 기간 때 슬슬쩍 도입하고 대선 때 발로 쓴 거 아니냐. 예. 물론 뭐 제 추론인데 정황상 보면 그러고도 남는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봤던 전자개표기 상황 보면은 이게 분명 정상적인 상황은 100%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전자개표기 위력 때문인지는 몰라도 또 노무현이 당선되었는데 노무현이 당선되고 나라당이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당연히 대선 무효 소송을 했어요. 그래요? 예, 전자개표기를 통한 개표 조작을 했다 이건데. 네네네. 이제 그 당시가 이제 관련 자료 갖다 보여드리면 이제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한나라 재검표 위한 당선 무효소 제기. 한나라당은 24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당선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함으로써 재검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부정선거방지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전자개표로 이루어진 대선개표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재검표를 위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아무 액션도 안 취한 줄 알았는데 취하긴 취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전자개표기로 조작할 그 생각이면은,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재검표하자는 건 처음에는 뭐 그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하고, 네네. 그리고 다시 일일이 손으로 이제 수검표를 하는 걸 재검표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전자개표기로 조작할 생각이면 이제 재검표하자는 갖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 조작하는 쪽에서만. 당연히 저는 예상을 하고 대비도 어느 정도 하지 당연히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재검표할 상황까지 대비하고 했다고 봐야겠죠. 네네네네. 사실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저건 뭐 이제 어떤 대선 무효 소송이, 아니, 당선 무효 소송 하나만한 일이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네, 맞아요. 어쨌든 야당은 이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네. 소송대로 재검표가 이루어져요. 네네. 그리고 당연히 공식적 결과는 재검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나왔으니까 노무현이 당선되었겠죠.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들은 이런 점들이에요. 어떤 점이죠? 첫 번째로 전자개표기로 조작하려 했으면 재검표 요구에 대한 대비책도 당연히 했다고 봐야 한다. 네, 그렇죠. 두 번째로 재검표 요구는 12월 24일인데 재검표 실행은 한 달을 캠 실행됐다. 그러면 이제 재검표 요구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 해도 네네. 한 달 후에 재검표를 갖다 하면은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재검표를 예, 그럼 실행을 뭐 대비하고도 남을 시간이 충분히 되잖아요, 이게.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잘못 보고 있었나 네. 이러고 있었어요. 바로 한 게 아니고 막 한 달 후 그 대비가 되니까. 예. 그럼 이제 거기다 이제 만하게 대대중 정부 때.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재검표 이후에는 별 문제 없었습니까? 만약에 그는 또 대중 때라고 생각하면은 분명히 대비가 돼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일단 나라당은 이제 막 재검표 결과에 그냥 수긍했는데 네네. 사실 재검표할 때 이제 이상한 정황은 여러 개 있었어요. 네네. 정황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법원 검증 조서에는 투표지가 바뀌었다는 내용이 실제로 기재되고요. 그래요? 예, 적어도 이제 서울 강북구하고 강원도 원주시, 그다음에 충북 충주시에서만큼은
투표지하고 막 투표함이 바꿔치기 되었던 건 팩트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 전자기표기에 미달되는 표를 갖다가 넣으면 막 바꿔치게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 기사 한번 읽어드리면 네네. 단독 2002년 대선 투표지 투표함 그 뒤바뀌었다. 네네. 서울, 강원, 충북 등지사 확인. 프리존 뉴스가 시민주간 대한민국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지난 8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강원도, 원주시, 충북, 충주시 및 음성군 선거구 등에서 투표용지가 뒤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검표 당시 누군가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바꿔치겠다는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거 그냥 괴담이 아니라 법원 검증 조서도 뒷받침 내용인데. 예. 문제는 저게 저렇게 적발된 게 이제 막 그 결과를 갖다 뒤집을 정도 아니라서 무시했다는 건데. 네. 문제 드러나게 저 정도 됐던 거죠. 한다고 다 걸리는 건 아니잖아. 당연하죠. 근데 네. 드러났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문제가 좀 당연히 크게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역시나 그냥 깔끔히 끝난 게 아니네요. 그래서 또 이제 웃긴 거는 막 뜯어진 봉투에서는 뜯어진 봉투요? 마치 인주를 한 번 묻히고 두 번 연달아 찍은 듯한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점이죠. 예. 저는 뭐 선거를 잘 안 해서 모르는데 뭐 도장 찍을 때 그냥 인주 묻히고 한 번만 찍는데 보통 한 번만 찍죠. 유독 찢어진 봉투에서는 막 인주를 한 번 묻히고 그 투표지에 그 찍은 또 한 번 찍음. 그럼 하나는 지나고 하나는 였잖아요. 하나는 지나고 옅은 장면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유독 뜯겨진 봉투에서요? 근데 이거 뭐냐면 뭐 투표지 부족한 거 채우려면 빵 그래서 당연히 똑같고 리듬감 타면서 빨리 좀 많이 파야 될 거 아니야. 하필 뜯어진 봉투에서 두 번 찍은 것 같은. 그래서 다음 절에 한번 읽어주시죠. 네네. 인주 한 번 찍어 두 장 연속 찍고 그래서 쌍둥이 하나는 진하고 하나는 흐리고 그런데 왜 2번 후보의 묶음에서만 이런 용지들이 발견되는 것일까? 그런데 왜 2번 후보의 묶음에서만 이런 용지들이 발견되는 것일까? 두 번 강조됐네요. 왜 2번 후보에만? 이 말을 갖다 상기하고 아까 전에 한 번만 다시 본 거죠. 그러니까 뜯겨진 봉투에서 네. 2번 용지에서만 다 2번이잖아요. 다 2번인데 방향이 똑같고 빠르게 인주 한 번으로 두 개 찍으려니까. 그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인지 뭐 이해는 가시죠. 뭐. 이 정도 보여드렸으면 대충은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부족한 표수를 채우기 위해서 좀 재검표 할 때 찔러 넣은 거 아니냐는 그런 정황을 의심해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뭐 2002년 대선 때는 막 전자개표기부터 대선 무효소송 그리고 재검표 네네. 그리고 막 그 재검표에 대한 논란 등 논란이 많았는데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제 레드컵 4강이나 뭐 붉은 악마 그런 것들만 기억하고 있겠죠. 저도 저런 논란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네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무현은 뭐 부정선거로 그 개표 조작기로 그 당선되었다고 이제 부정선거. 네네네.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데. 네네. 뭐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니까 뭐 굳이 뭐 남의 생각도 아는 거 지적할 필요 없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답니다. 근데 중의 지원으로 만약 노무현이 그렇게 당선되었으면 네네네.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목적이 당연히 있다고 봐야죠. 부정선거이든 아니든 간에 기대중은 노무현이 그 대북 송금 문제를 갖다 그 자신한테 불똥 안 튀게 방어해 주길 원하는 심리지 않겠어요? 혼자 같은 당이니까. 당연히 그런 심리, 기대 심리, 자기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심리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뭐 대선 앞두고 또 대북 송금 문제가 터져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 노 씨가 통수를 잘 치는지. 네네. 노태우는 이제 전두환의 뒤통수를 막 딱 풀어갈게 되면. 제대로 쳤죠. 40년을 속였으니까. 근데 노무현도 이제 김대중 뒤통수. 진짜. 노 씨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것도 이제 김대중이면 막 홍호 중에서도 왕홍호고. 야, 근데 김대중 통수 칠 정도면 엄청 깡따구가 장난 아니라고 봐야 되나? 국적이 한국일지도 모를진데. 그렇죠. 국적도 뭐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노벨상도 통수 친. 그렇네. 아무튼 전자기표기 힘이든 뭐든 막 노무현이 당선되면 막 김대중 임기 때 문제가 되었던 대북 송금 특검을 갖다 이제 노무현이 어떤 그 거부권 행사하면 그거 특검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노무현이 당선되자마자 처음 한 업적이 뭐냐면 김대중 통수를 갖다 막 쳐버리고 특검을 딱 해버리는 거죠. 예. 아이고, 이상하게 시원하네. 일단 노무현 특검법 원안대로 공포. 네네. 2003년 3월 14일. 거의 임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예. 머니투데이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대북 송금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공표했다. 네네. 만약 이거 김대중이 진짜로 거부권 행사하려고 전자개표기 써서 노무현 당선시킨 거면 김대중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거 진짜. 이 망고의
김대중이면은 이를 바득바득 갈고도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김대중한테 큰 사건이었단 말이야. 아, 그래요? 그렇게 노무현 되자마자 특검법 수용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네네. 그 특검법 수용 한 달 후에는 김대중하고 이희호 둘 다 병원에 입원하고 그 한 달 후에는 김대중 또 입원하고 또 입원해요? 그다음에 심장수술까지 막 심장수술까지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은 예.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13일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입원 종합검진위에 예. 2013년 4월 13일 특검 수용 한 달 후죠.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긴급 입원, 혁신증 증세로 심장부 고통, 일주일가량 입원이죠. 5월 10일 특검 수용 두 달 후였어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심장수술. 그러니까 이거 입원하고 심장수술까지 갔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임기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김대중 이거 둘 다 그냥 보내는 거지. 아, 이것만 봐도 노무현의 점수는 20점 이상은 더 줘도 될 것 같습니다. 20점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만 봐도 굉장히 시원한데요. 예, 저렇게 막 김대중 부부를 갖다 입원시키는 걸로 모자라 막 이제 예. 김대중도 수술시킨 게 어떤 노무현의 대북 송금 특검 수용이었는데 네네네. 저걸로 김대중만 간 게 아니고 네네. 그 정정했던 박지원 있잖아요. 박지원이요? 뭐 김대중 오른팔. 네네네. 박지원도 막 서울역 노숙한 그 조선족 몰골로 만들어버려. 박지원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 당시에 어떤 재판받으면 나타난 김대중 오른팔 박지원의 모습은 막 이렇단 말이에요. 오른팔이고 뭐 다 보내버리는 거지. 야, 그거 한 방이 그 폭풍이 장난 아니었다는 네. 그런 정황이 보이는 그런 사진이네요. 그러면은 막 김대중 계열이 막 노무현에게 아주 막 불을 대며 일을 갈 수밖에 없고 또 네네. 김대중과 그 노무현 함께 지지하다가 김대중 편에 섰던 변희재가 왜 그렇게 노무현을 저주했는지 이것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것도 착하게 좀 정황이 나오니까 이해가 좀 되고. 근데 이거 이 짤 볼수록 천하의 박지원도 휠체어 타니까 뭐 직전 놓친데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막 김대중 라인이 초토화되는 게 노무현 시절이었는데 네네네. 이 김대중 계열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잖아. 이 당연히 가만히 있을 분들은 아니죠. 거기다 막 노무현 막 그 실권도 없는 어떤 바지 사장 명목으로 올렸는데. 네, 맞아요. 일단 김대중 계열의 첫 반격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정몽원 투신 자살 사건이에요. 네네네. 그 대북 송금이 현대를 통해 일어났는데 네네. 정몽원이 핵심 관련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막 정몽원이 막 개발세발 알아볼 수 없는 필체로 이런 좁은 그 창문 사이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해요. 저기서 뭐 유명하니까 이거. 이거 너무 유명한 사진이긴 한데. 뭐 자살이라고 하는데 뭐 아는 사람들은 거의 뭐 타살로 여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분명히 막 수사가 가혹하네 어쩌면 이러면서 손방망이 처벌로 흐르는 게 어떤 당연한 귀결이잖아요. 보통 사람 죽으면은 좀 흐지부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또 수사받다 그러니까. 네, 특히. 딱 이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김대중에게 유리한 자살이 일어난 거고. 그렇죠. 아니, 뭐 김대중 항상 이래. 왜 그렇고. 김대중 주변에 의문의 네. 자살들이 많은지도 의문인데 그게 네. 왜 하필이면 또 보면 김대중한테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저렇게 정몽원 자살 이후로 네네네네. 대북 송금은 특별 사면 등으로 흐지부지하게 되고 예. 뭐 죽은 자만 억울하지 뭐. 뭐 지나가는 개가 봐도 자살인지 타살인지 구분될 것 같은 지금 짤이긴 합니다. 이 좁은 데서 과연 자살이 가능할까 싶은데 뭐 어쨌든 근데 설마 김대중 계열의 노무현에 대한 반격은 이게 끝은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당연히 저희 끝은 아니죠. 네네네. 자살이라 쓰고 타살이라 있는 어떤 정몽원 투신 사건이 일어난 게 네네. 정확히 2003년 8월 즉 노무현 임기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일인데 네네. 김대중계의 노무현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은 2004년에 시작되었는데 2004년. 그게 바로 익히 알려진 노무현 탄핵이에요. 예. 한간에 뭐 자한당의 전신이 무슨 등이 탄핵을 주도한 것처럼 알려지는데 네네.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네. 노무현 탄핵을 주도했던 건 당연히 노무현을 하면 씹어먹고 싶어 했던 김대중계였고 예. 김대중계가 내전 중인 노무현을 탄핵하려 하니까 어차피 그냥 노무현의 적대적이니까 자한당 뭐 그냥 얼씨구나고 동참한 거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주도자가 그 김대중계야. 이걸 몰라 싶어서 노무현 탄핵에 대한 관련 자료 밑줄친 부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2004년 1월 5일 새천년 민주당의 조순영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본격화된 탄핵은 같은 해 3월 5일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 위반과 측근 비리 등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하지 않을 경우 새천년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특별 기자회견을 하였다.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자 3월 9일 한나라당과 새천년 민주당이 공동으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 그 당시 노무현파가 열린우리당이고 김대중계가 새천년 민주당인데
보다시피 노무현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김대중기의 새천년 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했네요. 이건 근데 사실 상식인데 네. 이것도 모르고 뭐 한나라당이 탄핵 주도한 것으로 막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이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아, 이걸 왜 모르지? 잘못 알도록 또 그 관리 못한 또그 한 거지. 아, 그것도 예,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막 저런 걸 모르니까 뭐 변희재 같은 경우는 보수행세하면 막 덜컥 낚이는 들이 여럿이잖아요. 예, 그렇긴 근데 하네요. 변희재 저런 생각에 넘어간 게 우파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네. 좌파도 몰라 지금 사실. 자빠도 뭘까요? 그렇게 막 김대중기하고 노무현기하고 막 막장으로 치다드니까 네네. 좌파 포지션에서 평화를 사랑한 변희재 입장에선 네. 서로 치고받는 좌파 내전이 얼마나 꼴도 보기 싫었겠어.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김대중 노무현 좌파 내전의 원인을 갖다 노무현에 돌리고 네. 신노 정복 타령하면서 보수 행세하게 된 거지. 아, 예. 저렇게 이제 김대중계가 어떤 노무현의 탄핵을 추진했으나 네. 아시다시피 이제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되고 네네. 이번에 이제 노무현이 또 한 번 김대중계. 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그 김대중이 반격을 한 게 탄핵이라고 하면 네. 김대중계의 반격이. 예, 근데 이번에 노무현이 또 이제 김대중계를 는 일이 벌린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이제 김대중 숨겨진 딸 사건과 김대중 정부 도청 논란이요? 이거 내가 봐도 좀 잔인해. 아니, 곤조가 좀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집요한지 몰랐는데. 김대중 숨겨진 딸에 대한 자료부터 좀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DJ 측, 왜 지금 이런 보도 나오는지 알 수 없어. 제목부터, 네. 예. 2005년 4월 20일 기사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숨겨진 딸이 있으며 진승현 게이트가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 터졌다는 보도에 대해 김 전 대통령 측은 20일 왜 이제 와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지 알 수 없다며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대통령 공보 업무를 맡고 있는 최경환 비서관은 이날 오전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전날 SBS TV 뉴스 추적의 보도와 관련 왜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보도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애쓰고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도 내용에 불만을 제기했다. 대중 이거 숨겨준 딸 난이 부들대는 게 여기까지 막 전달이 되네요. 거기다가 이게 단순 언론사 보도가 아니라 뒷 배우가 노무현이라고 생각하고 막 불만 가진 걸로 보입니다. 보면. 김대중이 이제 당연히 이제 네. 정권과 연관 없는 보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네네. 하여튼 이제 김대중은 이제 노무현 임기내는 완전 동네북이 된단 말이에요. 노무현 임기 시작하자마자 막 대북 송금으로 막 측근들 막 줄줄이 다 털리고, 네네. 받아서 탄핵했더니 헌재에서 기각되고, 또 그거 끝나니까 막 뜬금포로 막 숨겨진 딸 보도 같은 망신스러운 기사도 나오고. 네네. 그리고 문제는 결국 이 김대중 시절 이게 도청 문제로까지 확산되게 되는데, 동네 북이네요, 정말로. 계속 두들기네. 네. 예. 자료 뭐 이거. 알겠습니다. 국정원이 DJ 치부 가리는 되냐? 2005년 4월 20일 기사입니다. 집권자 더러운 치부 은폐에 혈세 쓴 거 용서 못한다. DJ 사생활 캐기보다 국가 권력 불법 남용 진상 밝히는 게 중요. 바람 피운 대통령 막아주려고 세금으로 월급 받았느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동원됐다는 SBS 보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국가의 명운을 건 정보를 다루는 최고 정보기관이 집권자의 사생활 치부를 가리기 위해 간부들이 나서 사업가에게 돈을 뜯어내고 이를 관련자들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하는 등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문민정부를 부르짖던 정권하에서 버젓이 자행됐다는 사실에 대해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것. 진짜 이거 완전 동네 북된 게 중인 게 딱 보이는데 이거 뭐 바람 핀 거 걸려서 사생아 걸리고 뭐 그거 감추려고 국정원 남용한 거 걸리고 유신 시절 뭐 김대중은 유신 시절 김대중보다도 이때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마저 듭니다. 네. 예,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네네. 김대중 입장은 막 그 입장에서 박정희는 적이기라도 했는데 네네네. 이건 뭐 이제 아군이라 생각했던 노무현에게 아주 임기 내내 막 되니까 특히나 만약이라도 이제 예. 전자개 표기까지 도입해서 노무현 등극시켰으면은 이건 막 진짜 키우던 개한테 뭐 물려도 그 아주
올려갖고 고자 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내가 고자라니 기분이 들 것 같긴 합니다. 자기가 키웠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잖아요. 전자개표기면은. 거기다 이제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기억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 어떤 김대중과 노무현의 처절했던 사투를 갖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네, 알려주십시오. 첫 번째로 그 김대중은 이제 임기 말 그 대북 송금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네네. 두 번째로 이를 타개하고자 전자개표기를 갖다 도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네. 세 번째로 노무현은 김대중 기대와 달리 임기 초부터 대북 송금으로 됐고, 예. 네 번째로 김대중은 대북 송금으로 병원에 입원도 하고 수술도 했고, 이후까지 쌍으로 들어놓고, 다섯 번째로 그 반격으로 김대중계는 노무현을 탄핵했는데 앞장섰고, 네네. 여섯 번째로 그 이후로 김대중은 순교순 딸과 도청 문제로 망신을 톡톡히 졌다. 예. 이게 노무현 임기 내내 있었던 일이고, 네네. 그렇게 이제 김대중기하고 노무현이 혈전을 갖다 치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네. 2012년경쯤에는 김대중계가 박근혜 쪽으로 전향하는 일까지 일어나요. 그래요? 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한하갑, 네네. 한광옥, 김경재 등이 해당되고, 네네네. 관련 기사에 있으니까 그 밑줄 치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한화갑, 한광호, 김경재, 담장 넘은 올드보이들.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신은 한화갑, 한광옥, 김경재 등 동교동 가신그룹이 보여줬다. 평생이 주군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전에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욕은커녕 슬그머니 담장을 넘어가 상대 진영 쪽에 줄을 섰다. 박근혜 당선인이 이들의 영입에 특별히 공을 들였다고 한다. 김대중계에서 노무현이 싫어서 박근혜 쪽에 줄 선 게 저쪽이군요. 그러고 보니까 김경재는 변희재의 무슨 주군 같은 뭐 그런 인물로 알고 있는데 행보도 되게 비슷하네요. 네. 다만 이제 변희재는 죽음보다도 한 발 빠른 게, 네네. 이제 보통 이제 김대중계는 이제 2012년 이제 박근혜하고 이제 문재인 때 이제 네네, 그때. 박근혜 쪽으로 했는데, 네, 맞아요. 변희재는 김대중계임에도 한 발 빨리 이명박 때부터 줄 서. 아이고, 굉장히 빠른 거야. 빨랐네. 이명박 때부터 줄 서다가 이제 박근혜에게 붙는 경우. 빨랐네요. 이제 아무튼 그래도 김대중계가 보수로 전향한 근본은 노무현이라는 건 변함없고, 이거 어떤 패턴으로 봐야 돼요. 네네. 근데 저런 전향이 과연 전향일지, 아니면 궁지에 몰려서 살궁리를 모색하는 줄색일까? 또 이제 변희재처럼 우파 전향 행세하고 내본 일으키는 역할을 위한 것처럼 어떤 목적성이 보이는 행위일까? 네네네. 여튼 이제 김대중계에 붙었다가 보수로 왔다는 부류를 갖다 하나같이 안 믿어요. 네네네. 아니, 믿을 게 없어서 뭐 김대중 믿어? 믿을 게 없어서. 그걸 뭐 믿는 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거고. 네, 그렇죠. 다만 이제 박근혜 같은 경우는 육공 자체가 하나는 안티박정희 우파 김영삼계, 그다음에 좌파는 이제 안티박정희 그 김대중계. 그러니까 어차피 믿을 자체가 없으니까 막 세력을 키우다가 뭐 그 생긴 일이겠지만, 김대중계를 갖다 진심으로 믿으면 그건 정신이 이상되죠. 이거 뭐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인 김대중을 믿느니 차라리 지나가는 기저 소재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니까 임기 내내 사실상 김대중과 전투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네네네. 이게 뭐 제 내피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좀 이제 보강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노무현과 김대중에 대해 말해주는 기사 2개 보여드릴 건데, 밑주실 부분 다 2개 다 계속 줄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적이 되는가? 불법 도청 정국이 전 현직 대통령의 권력투쟁으로 비화했다. 동교동계 전체가 들고 일어날 태세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누가 내전의 승자가 될 것인가? 국정원의 뜻밖의 자기 고백에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은 처음에는 얼떨떨했다. 그래서 첫 반응은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그쳤다. 하지만 이틀 만에 동교동기류가 바뀌었다. 동교동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DJ가 이종찬 원장부터 신건 원장에게까지 일일이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치밀하고 꼼꼼한 DJ가 그저 감정적으로 폭발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같은 확인 작업을 거친 뒤에야 최경환 비서관을 통해 DJ는 불편한 신기를 쏟아냈다는 설명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간의 터진 갈등은 2003년 대북 송금 특검에 이어 2번째다. 특검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DJ가 처음 밝힌 것은 그해 6월 13일이었다. 3월 14일 특검이 시작되었으니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야 DJ는 불편한 신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석 달 가까이 그는 침묵했다. 그러니까 확인 차원 기사이니 이제 바로 다음 자료 읽겠습니다. 장기표 노무현 씨와 김대중 씨는 서로 사람 취급 안 했다. 운동권의 대부인 제야 인사 장기표 씨가 24일 노무현 씨와 김대중 씨는 서로 사람 취급 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유튜브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에 출연해 노무현 씨가 대북 송금 특검을 수용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씨는 노무현 씨가 2002년 대선 당시 새천년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 건노갑, 한화갑, 김옥두, 박지원 등 김대중 씨 측근이 캠프에 합류하지 않았는데
이는 김대중 씨도 노무현 씨를 사람 취급 안 했기 때문이라며 두 사람은 인간적으로 사이가 안 좋다고 했다. 노무현 씨는 자살에 대한 국민적 동정심에 힘입어 부활했고 만약 자살하지 않았다면 노무현 씨는 폐기 처분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뭐 저렇게 치고받고 혈전을 치렀는데 둘이 친하면서 둘이 사람 취급했으면은 그것도 웃긴 일이긴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윤곽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노무현은 과연 자살한 거는 맞나요, 아수라님? 그리고 자살 맞겠어요? 저는 자살 당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으로 네. 노무현이 자살이 아니라면 가장 유력한 쪽은 누구예요? 이 정도 되면은 이거 지나가던 카이조소 제도 알 것 같아요. 예, 연기력 죽이던. 뭐 뭐 명박이가 살인마네 어쩌네 하는데. 예. 아니 명박이 난 명박이도 갖고 보면 점수 처참하잖아. 예, 아주 다고 보잖아요. 네네네네. 명박이 노무현 죽일 이유가 1도 없고. 예. 뭐 이념 가지고 죽일 일도 아니고. 명박은 애초 막 박원순하고 후원하고 또 어울리는 사이라서 이념 문제도 뭐 그렇게 뭐 뚜렷하기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뭐 이명박이 노무현을 왜 죽여?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 보면 뭐 일단 막 당연히 김대중기에 노무현 벌렸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고 보면 합리적이죠 지금. 그래서 턴이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높다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노무현 타사할 때 상황에 대해서 아수라님의 견해를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유서 자체를 안 믿어요. 예. 아니 뭐 유서 쓸 때 뭐 누가 쫓아와? 아니요? 아니 컴퓨터 타이핑 같은 거는 경우는 이제 속도라는 면에서 우위에 있긴 한데. 네네. 사실 좀 치는 과정 보면 좀 경박스러워요. 막 탁탁탁. 막 너 쫓아. 유서 중간에 막 탁탁탁 아니잖아. 아니, 막 아니죠. 그런데 막 속도도 그 소리도 많이 나고 그만큼 또 빠르고. 네네네. 근데 뭐 유서 쓰는 게 막 속도를 위해서 막 다소간의 무게감을 떨어뜨려야 하는 뭐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누가 막 빨리 쫓아와서 막 빨리 죽어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유서를 갖다 컴퓨터 쓰는 게 저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막 유서가 막 누가 빨리 많이 악플다는 뭐 그런 경연대회도 아니고. 네네. 거기다 뭐 유서량이 뭐 막 문자 막 유서 죽으려고 유서 쓰네 막 한 1000페이지. 언젠가 친필로 써. 컴퓨터 빨리 쓰고. 그래도 오래 걸리는데. 그리고 유서라는 게 좀 결연한 의지가 있을 때나 쓰는 좀 차분한 느낌이 강하지. 아무리 봐도 컴퓨터 너무 경박하기 그지없고 속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 듣고 보니까 매우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노무현이 막 악필이어갖고 뭐 유서를 갖다 컴퓨터로 써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래요? 노무현이 글씨 상당히 잘 쓰더라고요. 잘 썼어요? 네, 보시면. 예.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내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오른다. 대통령 노무현. 글씨 잘 쓰잖아요. 이게 필체 자체가 살아있네요. 그 근데 오유한 자기 특유의. 저 정도 이제 글씨 쓰는 능력 아껴두고 며칠도 안 되는 유서를 갖다 컴퓨터로 갈긴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거기다가 이제 노무현 같은 경우 평상시 메모하고 글 쓰는데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이거 중요한데요, 이거? 예, 보면 다양한 친필 메모가 인터넷에 많아. 그래요? 예, 보면 막 경매도 보고 그래. 그럼 막 그러네. 메모를 많이 하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글 읽을 필요도 없이 그냥 네네. 뭐 대충 막 이런 식으로 메모를 갖다 굉장히 많이 했고 메모가 인터넷 구글만 검색해도 266건이 있다고. 그 메모를 그렇게 한다는 건 예. 습관이 몸에 뱄다는 거예요. 자기가 글로 손을 쓰는 거예요. 예, 보면 막 그 메모다 보니까 어떤 거 갈겨 쓴 것도 있고 어떤 거 잘 쓴 것도 있는데 네네. 분명한 건 막 저런 메모를 갖다 쉽게 남기고 즐겨 남겼다고 봐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봐야죠. 근데 노무현의 마지막 유서를 갖다가 보면은 이 정도 분량을 갖다가 아니, 컴퓨터로 남기는 게 맞아? 이거 너무, 이게 진짜 딱 생애 마지막 14줄짜리 글인데 평상시 메모를 무수히 남긴 사람이 14줄짜리 유서를 이렇게 컴퓨터로 남기는 게 저는 당연히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거기다가 14줄도 지금 가로로 꽉 찬 14줄도 아니고 굉장히 짧은 거예요, 이거. 이 정도면. 거기다 또 이제 웃긴 게 노무현 자살했다고 하는 당시 보면 막 경호원이 말하길 담배 있어요? 뭐 저기 사람 지나간 애 등에 말을 남겼다고 전해줬는데 알고 보면 이것도 다 X다고 하죠. 그래요? 네, 관련 내용 그 기사 있으니까 미술치 보고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담배 있나? 사람 지나가네. 경호원 창작인 듯.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당일 마지막 행적이 경찰 발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긴 발언, 투신에 이른 경위, 병원 후손 가정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거 당시 행적에 대해 이 경호관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천호선 전 홍보수석에게 전한 말과도 달라 재조사를 벌여 거짓 진술을 했다는 시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투신 직전에 담배 있어요? 저기 사람이 지나가네 등의 말을 남겼다는 사실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애초부터 구린내가 나긴 했지만, 이게 구린내가 나는 게 이게 전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네. 이런 막 사건 터지면은 그냥
우리가 언론으로 전달받는 그대로의 사건인지 아니면 뭐 좀 손 좀 댄 사건인지 모르면 네네. 일단 첫 기사부터 좀 봐야 되는데. 첫 기사요? 네, 왜냐면 첫 기사부터 굉장히 중구난방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사건. 그러겠네요. 네, 왜냐면 첫 기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막 처음에 그냥 일단 꾸며댔는데 아니다 싶으면 말 바꾸고 뭐 아다리 맞춰서 교정하다 보니까 첫 기사가 제일 중요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노무현 사망 당일 막 다루는 첫 기사들을 보면 굉장히 막 중구난방으로 이상하거든요. 네네네. 보면은 노 전 대통령 건강 이상설 병원 입원 이게 첫 기사예요. 아, 이게요? 건강 이상설 그냥 예, 예. 노 대통령 뇌출혈 병원 입원 이게 바로 다음 기사인데 아니 뇌출혈은 그냥 안에서 터진 거지 뭐 그 두부 외상 그건 틀리잖아. 네, 말이 좀 이상하네. 그 다음은 이제 노 전 대통령 자살 기도설 경찰 확인 중인데. 네네. 근데 문제는 이 자살 기도설이 투신 자살 기도가 아니고 음독 자살이라는 게 웃긴 점이에요. 음독 자살이요? 예, 그래서 건강 이상설에 살렸던 댓글인데 이제 음독이라는 내용이 보이거든요. 네네네. 이걸 좀 읽어드리면. 네. 음독이를 MBC에 방금 전에 긴급 자막으로 싹 뜨는데 음독이라고 네네. TV 자막에 나오네. 아이고 속보 나오던데 TV에 음독이라고 TV에 자막으로 속보 나왔음. 방금 음독했다고. 네네. 노무현 음독 자살 기도 2보. 노무현이 23일 음독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확인 중이다. 네네. 그래서 보면 막 TV에 음독 자살 나왔다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댓글이 계속 네. 음독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예, 보니까 또 음독 자살 기사라는 건 수정되는지 그러니까 다른 기사다. 그렇게 됐구나. 네, 그래서 음독 자살이라는 자막이 TV로 자막이 나간 적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니까 네. 뭐 어렵지 않게 좀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또 바로 찾으셨구나. 예, 보니까 예. MBC에 음독 자살이라고 나갔죠. 네네네. 처음에는 막 건강 이상설 입원이었다가 뇌출혈이었다가 음독 자살 기도였다가 투신 자살로 오락가락하다 이제 변경이었던 거예요. 예. 이제 은폐하다가 방향 잡은 어떤 전형적인 그 징후라고 봐야지.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음독 자살이라는 보도까지 나갔네요. 네. 여기 또 이런 뉴스 속보에 이렇게 뜰 정도로. 예. 그런데 웃긴 것도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네. 노무현이 투신했다면 막 처음 간 병원은 이제 세영병원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세영병원에서 가망 없다고 이제 양산 부상대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하는데 네네네. 세영병원에서 양산 부산대 병원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네. 50km예요. 50km요? 아니, 가망 없다고 50km 떨어진 곳에 이송시키는 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당연히 이게? 안 되죠. 아니, 지금. 거기다가 예. 마침 제가 응급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맞아요, 아주머님. 마침 또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요? 이런? 무슨 에피소드인지 궁금합니다. 그 고시생활 하던 사람이었는데 네네. 고시생활 올해도 답이 없으니까 10층에서 투신했는데 온몸이 박살나는데 살아있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예, 근데 막 온몸, 막 원래 뚱뚱한 건지 아니면 뭐 다 터져서 부은 건지 구분도 안 가는데. 네네. 몰피를 갖다 최도치로 주입을 해도 계속 아파. 막 이러면서 막 피천지가 되었고 막 시트에 누워있는데. 네네. 참 재수도 더럽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자식을 갖다 소식을 듣고 이제 부모가 이제 응급실에 왔는데. 네네. 막 슬퍼하거나 비통한 눈빛이 아니고 되게 차가운 눈빛이. 딱 그래요? 표정이. 네네. 열받은 표정이고 좀 저 한심한 이런 표정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저 상태로 가면 분명히 평생 살아남아도 평생 장애가 남을 거나 생각이 딱 직관적으로 드는 상황이잖아요. 예. 뭐 뼈건 내장이건 멀쩡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네. 근데 그 부모가 결정한 게 뭐냐면 네. 제가 그때 서울에 있던 병원 응급실에 있던 때였는데 네네네.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이송 결정을 하더라고. 최소 30분이 걸려요. 그게 50km, 빨리 가도. 대충 50km 예, 그렇죠. 그거 이상인가? 좀 더 멀 거예요. 네, 아무튼 이거 상황을 갖다 따져보면 네네. 저렇게 살면 자식이건 부모 고생길이 화나니까 이송을 빙자한 사실상 간접적 사진으로 봐야겠지. 그렇네. 근데 이게 이송이 10년 병원에서 그 거리 이송하면 100% 사망한다고 만류 쓰고 각서 쓰고 난리가 난다고. 거기서도 그렇게 했구나, 벌써. 네, 근데 이 상황이 딱 노무현 상황하고 비슷해요. 네네네. 네, 처음에 세영병원 갔다가 50km 떨어진 양산 부산대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비슷하죠. 너무 비슷한데요? 근데 그걸 노무현에 대해서 그걸 병원 측이 결정한다고? 아니, 이걸 왜 병원 측에서 결정해요? 제가 본 상황은 부모가 결정하고 병원이 아주 신신당부하고 말리는 상황인데 네네. 노무현한테 거꾸로네? 투신해서 생사가 오고 갔는데 50km 병원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하는 거? 이건 병원 측에서 하는 말이 안 돼. 너무 이상해 보이는데. 예. 혹시 병원 규모가 작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작으면 막 이렇게 큰 병원으로 옮긴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세영병원이라는 게 동네 병원이면 그럴 수 있다. 저도 세영 병원도 그 규모가 꽤 커요. 예. 예, 근데 이런 정도 규모 병원에서 생사가 달린 상황에서 막 50km를 갖다가 이동시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웃긴 게 저 노무현이 처음 입원했던 저 세영병원 그림 찾기가 어려. 그래요? 딱 한 장 있는 거 흐릿한 거 저 한 장 겨우 찾았어. 아니, 무슨 일이지? 이것도 굉장히 수상해 보입니다. 예, 이 병원이 또 이름도 되게 자주 바뀌어. 저기 처음에 그래요? 제영병원이다가 네네. 세영병원이다가 삼성 진영병원이다가 뭐 진영병원이다가 뭐 이름이 되게 자주. 뭔가
뭔가 수상해 네. 보입니다. 그럼 뭐 병원을 이송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목숨을 끊으려고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뭐 내가 볼 때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다른 이유도 뭔지는 모르죠. 알 수는 네, 없죠. 뭐 알 지금. 수는 없지만, 아무튼, 보면은, CCTV가 없대, 세형 병원에. 아니 난 그게 말이 되는가 싶어요. CCTV가 없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병원으로 이송한 게 뭐냐면, 뭐 CCTV 은폐시키려고 시간 벌려는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네네네. 이거는 뭔가 구린내 많이 나죠? CCTV가 없다는 게. 근데 그래서 네네네. CCTV 없다는 거 자체를 갖다가 이제 기사에 있으니까 밑줄치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경찰 노 전 대통령 병원 후송 당시 CCTV 자료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 후 처음 옮겨진 병원엔 폐쇄로 CCTV가 없어 경찰이 당시 상황을 밝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노구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28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이 처음 후송된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세영병원의 CCTV 자료 확보 여부와 관련해 병원에 CCTV가 없었다며 그러나 당시 진료 기록 등은 확보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병원에서는 안전 문제나 기타 이유로 CCTV가 곳곳에 깔려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의도적 은폐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네. 이거 좀 이상해요. 그러면 아수라님 상황이 이러면 노무현이 의문스럽게 죽기도 했을 뿐더러 예상되는 대상도 비교적 명확해 보이는데 네. 사람들이 되려 노무현 사례를 보수 쪽에 연관지어 생각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애초에 아는 게 없기 때문이 그 이유고. 아는 게 없어서요? 예, 거기다가 이제 기대중가 연기 좀 잘하냐고. 연기는 A조 소재 생각나요? 뭐 기대중이 노무현 죽일 수 없었을 거예요. 예. 거동도 잘 못하고 또 거동 못하는 연기들 죽일 수 없어. 예. 뭐 이제 기대중 주변에 항상 수상한 죽음이 뒤따라다니고. 네네. 기대중이 직접 하진 않겠지만 기대중 걔 누군가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그렇죠. 예. 근데 또 이제 기대중 연기적인 막 다리지 않은 것도 막 수십 년 연기인데. 오래 했어요. 그 노무현 사망했다고 하니까 올해 포토제닉 상을 수상할 아주 사진을 갖다 한 방 딱 찍더라고. 이 정도 막 영화배우 빵쳐 수준 아닌가? 와, 가뜩이나 내 대신 우동사리만 있는 들은 이거 보고 같이 엄청 슬퍼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노무현과 김대중의 앙숙 관계는 전혀 모른 채로 말이죠. 그냥 저 사진 한 방으로 없어지는 거죠. 얼굴 저렇게 슬퍼한데. 근데 진짜 포토제닉상 감이네요. 야, 이렇게 연기를 잘할 줄이야. 예, 거기다 이제 또 보면 감성팔이 하잖아요. 네네네. 노무현 죽은 이후에 막 곧이어 막 김대중도 얼마 안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웹툰이 막 돌아다니면서 둘이 각별한 것처럼 막 각색되는데. 네네네. 실은 막 둘은 보면 인가 취급도 안 하고 막 처절한 사투를 보였다 앙숙지간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들은 막 이제 웹툰이나 뭐 아까 사진 한 장 보면서 막 이제 눈물 난다고 막 하고 막 인터넷에서 저런 사진 올리면 눈물 납니다. 그립습니다. 하면서 예. 또 과거의 단서나 진실 이것들 싹을 리셋시키고 네네. 엉뚱한 데 화풀이 한 거죠. 막 그렇군요. 보면 이제 웹툰 막 이런 거.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이. 이거 김대중 했을 때 구름에서 서로 만나서 저런다고. 만나면 서로 싸우고. 자, 사실을 알고 보니까 좀 웃긴 그림이긴 하네요. 그럼 총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난히 막 좌파 쪽들이 이제 막 우파 쪽보다 내용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네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네. 첫 번째로 노무현과 김대중 아주 치열한 사투를 벌였고, 두 번째로 노무현의 가장 적대시 여길 계층은 김대중 쪽이다. 네네. 세 번째로 노무현은 당선부터 죽음까지 의문스러운 투성이다. 네네네. 특히나 이제 좌파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통령이 노무현이거든요. 네네. 이제 김대중 계열이 보수로 진입하면서 그 반노가 보수의 중심이 되자 불필요하게 좌파에 대한 어떤 증오심이 네네. 김대중이 아니고 또 우파로 돌아가는 모양새를 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파들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봐요. 제가. 네네. 반노무현을 중심으로 이제 김대중계를 끌어들여 반노를 갖다 우파의 중심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김대중과 치열하게 싸웠던 노무현의 공적점을 좀 인정하여, 네네. 이를 바탕으로 김대중계를 갖다 축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김대중에 대한 축출은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지는 열쇠를 보기 때문에, 네네. 전 당연히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세간의 평가는 좀 다를 수밖에 없고 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쨌든 노무현은
김대중과 가장 앙숙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박정희하고 연결고리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고 되게 중요한 얘기를 사람들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예. 그 반노를 중심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박정희를 중심으로 삼을 것이냐 이 핵심 키워드가 노무현이 있던 거죠. 노무현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박정희를 중심으로 삼게 되면은 노무현의 공적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하면서 김대중계를 축출하는 방향 예. 이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보면 돼. 변이자고 나. 완전 반대잖아 지금. 논조가 정반대였잖아요. 와 이렇게 비유를 직관적으로 딱 해주시니까 더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그러면 다음 주 주제는 무엇이 될까요? 다음 주는 당연히 경박 차례고 네네. 그것도 2막의 마지막 차례가 돼. 2막의 마지막이군요. 드디어 좀 이제 오프닝 바꿔야지. 초안은 나왔으니까 네. 오프닝 마지막으로 검토하고서는 아수라님이 주는 아이디어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닝 준비도 빠르게 하고 이번 주 역시 대본 준비하시고 방송 촬영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아수라님 연속으로 2주 동안 지금 분량이 장난 아니게 많았어요. 지금 참 역작을 만들어내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그럼에도 매주마다 저는 나올 수 있다는 게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아주 재밌게 봤을 거라고 보고 오늘 진행을 맡았던 키라였고요. 고생해주신 아수라님이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